전투적인 깨시민의 우아한 방송.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고 함께 맞물린 각국의 경제는 나락을 향해 가고 있는 현재,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서양 쪽보다 동양 쪽이 대체로 더 잘 막아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 대해서 프랑스 언론 또한 한국을 모범 국가로 인정하면서 한국식 방역을 본뜨려는 시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어 왔다. 한국은 첫 발생일인 2020년 1월 8일 이후 1차 확산 때 1일 확진자 500~600명을 기록하면서 중국 이외의 국가 중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첫 국가가 되었다. 그 때문에 초기 한국은 전 세계의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대한민국은 정부와 국민의 날렵한 협공으로 코로나란 놈의 기세를 꺾는 데 성공했다. 지금 현재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면서 한국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일 확진자 1000명을 상회하는 위기감이 조성되었고, K방역이라며 칭찬하던 일부 국가들로부터 조롱조의 논평을 듣기도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했듯이 이제는 신규 확진자 그래프가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며 다시 방역 선진국의 찬사를 되찾을 기세까지 가게 되었다. 한국이 방역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 검사 키트의 재빠른 승인 및 대량 생산. 둘째, 초기 부족한 마스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절한 배분. 셋째, 코로나 의심자에 대한 대규모 검사. 넷째, 자가격리에 대한 일사불란한 체계. 다섯째, 감염 의심자나 확진자 실시간 이동 감시 및 알림 체계. 여섯째, 모든 비용이 정부 재정으로 거의 100% 무료로 충당되는 점 등이다. 국민들은 이런 국가의 시책에 적극 동조하면서 첫째,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그리고 일정 거리 유지. 둘째, 자가격리 체계와 의심자 일괄 추적에 대한 암묵적인 동조 등으로 응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2인 삼각작전을 화려하게 전개했다. 이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국가 전체의 폐쇄 없이, 그리고 국경의 개방을 유지한 채 어느 정도 방역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동양의 나라들이 초기 코로나와의 전투를 맹렬히 이어가는 동안 프랑스, 미국 등 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이웃집 불 구경 난 듯 구경만 하고 있었다. 우리 같은 선진국에 저런 역병이 돌 이유가 없다는 일종의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 한국의 첫 확진자가 나타난 달인 1월 24일, 프랑스는 3명의 첫 확진자를 확인한다. 이들은 모두 직전에 중국 우한을 여행했던 사람들로 이는 유럽의 첫 확진자가 된다. 당시 보건부 장관이었던 뷰징은 화재를 진압하듯이 바이러스는 재빠르게 진압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프랑스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잠복 기간에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사람들은 조기 진압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별 걱정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했다. 프랑스가 대규모 감염 사례를 겪은 마지막이 1968년 69년의 홍콩 독감이었다. 중국 광동성 포산시에서 2002년 11월부터 시작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일명 사스가 유행할 때도, 그리고 2012년 영국에서 시작된 중동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로 2015년 한동안 동양 쪽이 시끌벅적할 때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프랑스는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국가나 국민이나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2월 17일에는 12명의 확진자를 기록한다. 같은 달 29일에는 병명의 신규 환자를 내고 그중 2명이 사망한다. 이후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며 수직 상승의 곡선을 그리게 되었다.
결국 3월 17일부터 프랑스 정부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식료품과 슈퍼마켓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 2주간의 격리 조치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엄격한 규제를 시작했다. 격리 조치는 연장되면서 다른 많은 나라처럼 프랑스도 정부도 국민도 이제서야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자각하게 된다. 전체 격리 조치는 하향 곡선을 그리던 5월 중순부터 해제되었고 언제나처럼 프랑스 사람들은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집중했다. 1년의 많은 수익을 여름의 긴 바캉스를 위해 할애하는 많은 프랑스 사람들은 예년과는 달리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다양한 여름 바캉스를 즐겼다. 하지만 방학이 끝나고 가을이 오면서 다시 수직 상승이 시작되었고 결국 11월 30일에는 두 번째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대개의 공공장소가 문을 닫은 첫 번째 때와는 달리 이 두 번째 격리는 상당히 느슨한 부분이 있었다. 식료품이 주 판매원인 대규모 유통업체들에는 같은 공간에 전시된 다른 제품, 일반 생활 및 가전제품도 판매가 허용되었다. 결국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상공인들에게도 생존에 필수적인의 개념이 확대되어 서점이나 옷, 의류, 신발 가게들도 문을 열게 되었다. 일반 시민의 이동 제한이 주가 되는 조치였던 것이다. 프랑스는 1일 확진자 약 7만 명이라는 최정점을 찍은 이후 격리와 이동 제한 덕분으로 상승세가 꺾여 현재는 1일 확진자 약 2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다.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일반 대중의 실제적인 의료 혜택을 위한 상당히 선진적인 제도이며 프랑스 의료보험 또한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면이 있긴 하지만 선진적인 시스템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방역에 대한 한국과 프랑스의 수치상의 이 엄청난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 근본적인 요인을 나는 두 가지로 요약하고 싶다. 첫째는 초기 마스크 착용의 유무이며 둘째는 추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의 유무이다.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 초기 전 국민 마스크 착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해마다 봄이면 중국의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를 덮치고 추운 겨울이면 시베리아 바람이 또 한 번 한반도를 휘몰아버리는 상황에 익숙한 한국인은 자기 집 어딘가에 상비약처럼 마스크를 비치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기의식에서 촉발된 마스크 수요는 급증했고 정부는 발빠르게 시장에 개입하여 일정한 규칙하에 배분하는 정책으로 마스크 수급 문제를 조기에 해결했다. 물론 마스크 수급 문제의 조기 해결은 유럽의 많은 국가와는 달리 국내에 마스크 생산 업체가 있어서 가능했을 것이리라. 반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및 서방 세계에서는 마스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었다. 잦은 테러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터본과 히잡 같은 얼굴의 일부를 가리는 아랍 문화로 인해 마스크는 무언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자 하는 적절하지 못한 사람의 행동과 겹쳐지는 이미지가 존재했던 것이다. 대다수 유럽인의 이런 시각은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여 정부는 마스크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며 손 씻기와 거리 두기만을 강조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수많은 명품들이 그 생산지를 아시아나 북아프리카 등 인력이 싼 지역으로 옮기는 동안 제조업은 사양 사업이 된 지 오래되었다. 그 때문에 초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더라면 유럽 전체가 마스크 대란이라는 또 하나의 아비 규환을 몰고 올 상황이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마스크 착용의 효능을 인지하게 되어 사람들도 차츰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늦봄이 되어서야 유럽 각국의 정부도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기 시작했다. 값싼 물건은 거의 중국으로부터 공수해 오니 이 엄중한 시기에 중국은 이런 상황을 10분 활용하는 교활함을 보였다. 유럽의 나라들끼리 경쟁을 시키며 웃돈을 주는 나라의 마스크를 빼돌리는 일이 허다했다. 생존이 걸려있는 절대절명의 순간들에서
유럽의 각국은 다른 나라로 가는 마스크를 괄치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마스크의 효능보다는 수급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초기 유럽 각국 정부의 대응은 이처럼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 상황의 전개 국면의 한국과 프랑스 간의 현격한 차이를 유발한 또 다른 요인은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 및 감시 체계에 대한 국민의 동의의 여부이다. 프랑스도 감시 앱을 출시하는 등 실시간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블루투스를 이용한 것이며 이것을 이용할 것이냐 아니냐는 어디까지나 이용자의 선택 사항이다. 일괄적인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그다지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한국과 프랑스로 대표되는 이 두 세계의 차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한국인이 국가 시스템에 대체로 순응하면서 적극 협조하는 반면 프랑스인이라면 한국 같은 일괄적인 국가 주도의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즉, 한국인이 개인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보다 더 중시한다면 프랑스인은 개인의 자유가 공공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차이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재난 앞에서 엄청난 차이를 동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프랑스를 비롯한 서양인은 왜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사고를 지니게 되었고 한국인으로 대표되는 동양인은 왜 전체 속에 내가 있다는 사고를 지니게 되었을까? 오늘 나의 글에서 그 근본 원인을 천착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감히 한국과 프랑스에서의 수치상의 이 크나큰 차이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즉, 공동체 의식과 자존 의식의 대결 구도인 것이다. 공동체 의식을 장착한 동양 문화와 자존 의식으로 결집된 서양 문화가 코로나라는 대혼란 앞에서 각각의 세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인의 전체가 개인을 능가한다는 관념은 몇몇 프랑스 지식인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비르지니 프라델, 드니 말비 등이 있다. 이들은 위치 추적 방식을 사생활 침해라며 한국을 독재 국가로 치부한다. 지안파 귀 소르망은 한국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체계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인의 집단의식을 전체주의적 시각으로 간주하며 비판한 적이 있었다. 물론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는 한국인의 집단의식이 역병박멸에서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두 눈으로 생생하게 확인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그에 대한 그의 시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회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는 그대는 멋쟁이. 프라델과 말비 같은 관점을 반박하면서 한국의 추적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설파하는 페지스 아르노, 에릭 제모, 줄리에트 모릴로 같은 지식인들도 있다. 프라델의 글을 비판하는 한 프랑스 일반인의 댓글 중에 이런 글이 있다. 한국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 모든 한국인들은 그들이 전체의 한 고리에 속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모든 이들은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나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개입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 공동체에 지속성을 주고 연대성을 갖게 한다. 그리고 존중과 상호 지원의 가치를 지킨다. 아무도 감시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모든 이들은 존중받는다고 느낀다. 이 사람은 분명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또는 거주한 적이 있는 프랑스인일 것이다. 전체가 개인을 우선하고 개인이 전체를 우선하는 이 두 시각의 차이를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기에 가능한 글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한국 사람들은 전체가 개인을 우선하는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프랑스 사람들은 반대로 작용하는 사고를 장착하게 되었을까? 그 정확한 원인을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기제의 차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차이만큼이나 고리 깊은
두 세계의 인류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부과된 각각의 운명과 같은 것이다.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은 전체 속에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를 간파하는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간습적으로 습득해왔다. 문명 자체가 그렇게 코드화되어 버렸다. 그렇기에 성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이름이 뒤따른다. 날짜는 년, 월, 일 순으로 기록하며 시간은 시, 분, 초 단위이다. 편지나 문서를 우편으로 보낼 때 주소는 국가, 도, 시, 동, 번지, 성, 명 순으로 표기한다. 자신의 가족은 반드시 그보다 단위가 큰 가문 중에 어느 위치인지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한다. 이 모든 순서가 프랑스를 비롯한 서양은 반대로 되어 있다. 미세한 곳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쪽으로 나아가는 구조이다. 이름이 먼저이며 그 다음에 성이 뒤따른다. 날짜는 일, 월, 년 순이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월, 일, 년 순이지만 시간은 또한 동양처럼 대체로 시, 분, 초 단위이지만 quarter to 12처럼 분을 먼저 쓰고 시를 나중에 쓰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경우 모든 단위는 넓은 쪽이 좁은 쪽을 선행한다는 규칙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는 동양의 거의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일 것이다. 서양에서 주소는 이름, 성, 번지, 길, 시, 우편번호, 국가 순이다. 서양에선 가문에 대한 중요성도 한국만큼은 강하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는 뚜생이라는 만성절에 죽은 이의 묘에 가서 인사를 하지만 조상에 대한 제례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고인이 된 가족에 대한 인사의 예라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의 단위는 서양 사람의 경우 보통 국가 단위에서 멈추지만 한국은 국가보다 상위 개념인 세계 또는 우주에 대한 개념과의 유기적인 관념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동양 철학이 주로 태극으로 대표되는 우주 속에 그 한 분야를 차지한다면 서양 철학은 자기 성찰적인 이론이 그 주가 된다. 서양 철학에는 꿈에 대한 분석이 있고 사람의 심리에 대한 분석이 있다. 동양 철학은 우주의 기가 나의 기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나에 대한 인격의 갈무리는 나보다 차원이 높고 범위가 넓은 가족과 가문과 국가와 우주가 존재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결국 개인이 그 모든 것을 우선하는 이 근본적인 서양식 사고는 전체 속에서 나를 인식하는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다. 적어도 코로나라는 개인이 아닌 전체가, 국가가, 세계가 동시에 해결해야만 하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몇몇 서양 지식인이 지적했듯이 한국이 독재 국가이며 한국 사람이 독재의 시스템에 순응을 잘해서 감시 및 추적 앱 체계가 쉽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람은 전체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동양적인 본능은 서양 사람이 100번을 환생해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문명과 자존의식으로 가득 찬 두뇌를 바꾸지 않는 한. 따라서 오늘날 팬데믹에 대응하는 방식도 서양의 정부는 이 점을 유념하여 그 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자신의 국민들의 자존적인 성량을 끌어안으면서 어떻게 전체 수레바퀴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가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전체에 완전히 몸을 내맡기는 한국의 방식에 비해 10배, 100배는 더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서양의 방역 방식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한국 같은 체계는 정말 불가능할까? 나로서도 그저 의문을 던질 뿐이다. 단지 프랑스 독자들에게 한 가지 말해주고 싶다. 한국의 감시 및 추적 체계가 아직도 겁이 나는 당신이라면 당신은 물건을 살 때 고객 카드에 당신의 핵심 정보를 전달해 준 적이 없는가? 당신에 대한 모든 정보는
상품이 되어 당신의 소비 성향을 분석하는 거대한 시스템에 저장된다. 이 데이터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재화를 안겨주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도 당신은 오늘도 고객 카드를 만들어 단골이 되고 포인트를 얻어 보너스를 받는 데에 흡족해 하며 당신의 모든 것을 진정한 빅브라더에게 온전히 내맡기는 그렇게 멍청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사회관계망에 당신의 모든 정보를 스스로 기록한 적이 없는가? 한국 같은 추적 시스템을 반대하는 당신은 혹시 페이스북에 당신의 정보를 영구 보존하도록 허가증을 이미 내어주지는 않았는가? 대한민국의 감시 및 추적 체계는 모든 것이 익명이며 국가는 모집된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 의료의 가치를 이용한 집중적인 기간이 끝나면 정보는 자동 폐기된다.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속여 모집된 정보를 저장한 후 국민을 감시하는 제도로 오용한다면 역동적이고 기가 센 대한민국 국민은 이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모집된 대규모 정보를 이용하는 빅브라더 한국 정부가 있다면 국민에 의해 전복될 것이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프랑스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한국 같은 방식을 구축하기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니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국가에게 허가증을 잠시 내어주는 편이 낫지 않을까? 당신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국가가 자신의 정보를 익명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했는지 그것을 면밀하게 감시하는 일일 것이다.